프로필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고 강의를 듣겠습니다. 평에서 태어나셨고요. 1974년 전남대학교 무역학과 학사, 1989년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그리고 1999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으로는 1973년 11월 제14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제20대 관세청 청장, 그리고 2003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제14대 국세청 청장, 2006년 3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제8대 행정자치부 장관, 2016년 12월부터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제14대 건설교통부 장관, 2008년 5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제18대 제19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요. 2016년부터 건국대학교 정책공공경영학과 석좌 교수를 역임하시고 2017년 5월부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취직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벽오동은 겨울에도 푸르다, 그리고 성장과 행복의 동행 등 다수의 저서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해줄 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저희 이용석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고편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본편이 재미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종강인데 이 뜻깊은 강의를 제가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우리 전영준 회장님, 그리고 부회장님, 아까 소개가 다 계셔서 제가 별도로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관계되신 모든 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료하신 5기 원우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축하해드리기 위해서 함께 해주신 1기부터 4기 회장단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생도 역사도 만남입니다. 누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도 바뀌고 나라의 역사도 바뀝니다. 저도 이제 다른데 이런 최고의 과정도 다니고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간관계 잘 맺으셔서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시고 또 우리 광남일보가 지역의 튼튼한 언론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버팀목도 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추진할까요? 제가 아까 우리 소개할 때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최근에 쓴 게 벽오동은 겨울에도 푸르다거든요. 저는 언론에서 좌우명이 뭡니까? 그렇게 물으면 공불실이 달불이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맹자에 나오는 말인데 공불실이 궁하다고 해서 의를 저버리지 말고 달불이도 뜻을 이루었다고 해서 도에서 벗어나지 말자. 제 책 제목도 이제 일관되죠. 벽오동은 겨울에도 푸르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혹시 저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은 책 아마 지금 한 5권 가져왔거든요. 가지고 가세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던졌는데 왜 대통령께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까요? 이건 맡으신 분은 우선적으로 한번 드릴게요. 예, 그렇죠. 그리해야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실은 이제 좋은 정책은 시대 정신을 반영하고 그 나라가 처한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 정신은 불평등, 불공정으로 인한 중산 서민들의 울분과 분노를 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저성장,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일자리 위기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하는 이런 뜻으로 이제 이걸 제일 중요한 과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권에서도 일자리 정책을 그렇게 강조했지만 끝나고 나니까 별거 없더라.
문재인 정부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크게 네 가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대통령은 5월 10일 날 취임하시자마자 나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다. 그리고 첫 번째 업무 지시로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엿새 만에 그때 뭐 장관들도 다 임명도 안 될 텐데 일자리위원회를 만들었고 본인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제가 이제 부위원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정된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대통령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다른 점은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가 확립이 됐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사상 처음으로 청와대에 일자리 수석실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가 이제 일자리 수석이에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의 단장이 일자리 기획비서관이고 뭐 제 밑이 상당히 큽니다. 우리 위원회가 장관만 해도 11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각 부처에 그리고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일자리 전담부서가 만들어졌고 전국 방방곡곡에 일자리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지면 실시간으로 전국 방방곡곡에서 시행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세 번째로 다른 점은 국정운영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완전히 바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영향평가는 잘 아시잖아요. 또 사드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100억 이상의 재정사업을 하거나 그리고 중요한 정책이나 법률을 만들 때는 반드시 고용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많은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세지원, 예산지원, 금융지원, 공공조달지원 이런 지원을 함에 있어서 누가 일자리를 가장 많이 창출했느냐 거기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완전히 인센티브 시스템이 개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우리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기자분들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 평가 그리고 공공기관 평가, 지자체 평가를 함에 있어서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했느냐가 핵심 지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이 중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출 많이 하면 수출탑도 드리고 그러는데 내년부터는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에게 고용탑을 드리고 지원도 많이 해드리고 우리 국민들이 그분들을 존경하고 칭송하는 그런 문화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기준이 중요하지 않고 누가 일자리를 제일 많이 창출했느냐 그걸 가지고 공항 기빈실도 이용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질문, 우리나라에서 어느 회사가 단일 기업으로 제일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을까요? 틀려도 괜찮아요. 네? 네, 삼성전자입니다. 실은 제가 이제 15대 고용 창출 대기업들하고 간담회를 하려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뽑아보라고 그랬어요.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금년에 이익이 얼마나냐면 매출액이 아니라 순이익이 50조가 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이 일자리는 1등이 아니면 사회적 책임면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12만 6천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고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협력사 채용 박람회 할 때 제가 이제 축사해주러 갔는데 전자전기 관련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만 해서 2,400개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12만 6천 명이 문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게 제가 그날 축사하면서 그랬어요. 삼성전자가 이윤이 50조 나는 게 그게 국민들에게 무슨 그렇게 도움이 되느냐. 그것 갖다가 대주주들끼리 나눠 먹고 애국에 투자해버리고 좀 20조 나고 25조로 줄어들더라도 제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적정이윤 보장해가지고 일자리도 만들고 R&D 투자도 하도록 하고 이런 게 진짜 돈을 돌게 해서 한국 경제에 기여하는 거다.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만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네 번째 다른 점은 공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81만 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일부 박수치는 사람도 있었지만 훨씬 많은 분들이 세금 걷어서 공무원 만드는 건 누가 못하느냐 이렇게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5년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만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갔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민간 기업이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런데 왜 비난을 받아가면서까지 대통령은 공공 부분을 강조했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뭐 다른 건 괜찮게 하는 것 같은데 왜 공무원 수를 이렇게 늘리려고 하지?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OECD 국가들은 평균 전체 일자리의 21.3%가 공공 부분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8.9%,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무원 숫자가 OECD 국가들은 인구 1000명당 83명입니다.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32.9명이거든요. 이게 턱없이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보건, 의료, 요양, 교육 이런 분야에서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못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일찍이 우리가 적정한 숫자의 공공부문 인력을 확보해서 안전 시스템을 갖췄단다면 메르스 사태나 세월호 참사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여기 일자리 늘려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정부가 국민들을 제대로 모시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전제는 공무원들이 혁신돼야죠. 그래서 있으면 있을수록 국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죠. 얼마까지 늘려야 되느냐? 저는 공무원들 늘리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 들어가는 것보다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수준까지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예산이 그 시기를 넘긴 것도 야당에서는 공무원들 이렇게 늘려서는 안 된다. 12,000명 정도 하려고 했는데 9,575명인가 이렇게 줄였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야당에서는 일자리는 시장에 맡겨야지 공공 부분이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시장에 맡겨놓은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 주변에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경제학에서 시장의 실패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시장이 무능할 때는 정부가 나서서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유가 저는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다른 정부하고 확연히 다른 점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뒷받침해 주시면 확실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강규는 어떻게 해야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을까요? 기업을 유치해야죠. 예? 기업을 유치해야죠. 아 그렇죠. 저 책 한 권 드려라. 근데 강주가 과연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분야에서 제조업 뭐 여러 분야에서 그건 매우 어렵습니다. 강규는 넘버원이 되려고 할 게 아니라 온리안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강주군만의 독특하고 유일한 발전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주만의 볼거리, 먹을거리, 일할거리를 만들어야 강주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조업, 삼성전자다, 자동차다 이런 것도 계속해서 유치하려고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우리 강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브랜드화하고 상품화해야 이제 일자리도 생기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강주는 우리 한국인의 애절한 한해 문화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개에 가까운 천혜의 섬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강주 시민들은 변화지향적이고 문화예술지향적이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승부근성 도전정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리더만 잘 만나면 마술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건 이제 서론이었고요. 이제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 경제를 진단해보고 문재인 정부 경제 철학을 우리가 제이노믹스라고 얘기하는데 왜 제이노믹스는 나오게 됐고 일자리 경제는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겉으로는 풍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병주머니를 차고 사는 환자와 같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제가 왜 겉으로는 풍채가 그럴듯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것도 고도 성장이라고 하는 경제 기적,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 기적을 동시에 달성했기 때문에 이건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성공 스토리고 우리가 자긍심을 가질만 하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들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인구가 1인당 GDP가 2만 불 이상이면 25시 클럽에 가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2012년에 25시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6나라들은 다 쟁쟁한 나라들입니다.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G7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G7 중에 지금 하나만 빠졌거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퀴즈. 어떤 나라가 빠졌습니까? G7 중에서? 중국. 예? 중국. 어디? 중국. 아니 중국은 1인당 GDP가 10,000불도 아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카나다가 이제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책 갖다 드리십시오. 카나다는 1인당 GDP는 진즉 2만 불을 넘었지만 인구가 3,700만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는데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1인당 국민소득도 많은 나라는 6개밖에 없다 하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 일은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듯이 자본주의 250년의 역사를 50여 년 만에 따라잡다 보니까 부작용이 크더란 얘기죠. 그래서 한국 경제는 지금 중병에 처해 있다. 첫 번째 이제 중병이 뭐냐면 성장이 안 됩니다. 성장이. 한때는 연평균 10% 넘는 성장을 했습니다만 작년과 재작년은 2.8% 성장을 했습니다. 2%대로 떨어졌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이 뭐죠? 4대강 747. 네, 747. 아니,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게 747이에요. 이거는 매년 7% 성장을 해서 4만 불 달성하고 세계 7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는요? 네? 최순실 창조 경제는 맞는 말인데 내가 원하는 답을 얘기해 줘야지. 줄푸세라는 것도 있고 474라고 있어요. 거기도 4만 불 그리고 70% 고용률 그리고 4% 성장률인데 이 보십시오. 이명박 대통령께서 7% 성장한다고 그랬는데 절반도 못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의 공약을 보면 이런 목표 제시해 놓은 게 없어요. 숫자로. 선거 때 목표를 제시하다 보면 이건 의욕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표가 되게 하려면. 그리고 당선되고 나서도 달성해야 되니까 편법이 동원되고 무리한 수단이 강구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이런 공약을 일치 안 하셨어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노무현 정부이던 2006년에 1인당 GDP가 2만 불을 넘어섰는데 벌써 11년째 2만 불을 못 넘어서고 있습니다. 잘하면 금년 아니면 내년에 3만 불대로 들어갈 텐데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독일이나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2만 불 들어간 지 5년 만에 3만 불대로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속도가 늦다는 얘기죠. 물론 이 성장률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이보다 더 중요한 건 성장의 내용입니다. 그 성장으로 인해서 얼마나 중산 서민들의 소득이 늘었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느냐. 근데 우리 성장률도 낮지만 성장하면 할수록 부익부 빈익빈 양극화가 심화되고 국민의 행복지수는 추락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국은 2011년부터 15년까지 5년 사이에 우리보다 낮은 2% 성장밖에 안 했지만 그렇지만 일자리를 206만 개를 창출하고 그리고 국가 부채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여기 정치인들 그동안 강의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한 번 왔습니다. 한 번. 왔어요? 정치인 오면 이거 안 먹잖아요. 물 안 먹잖아요. 물 먹으면 떨어지니까. 두 번째는 일자리 사정이 매우 불안합니다. 우리가 돈을 10억 원 투자해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할 때 일자리가 몇 개 늘어나느냐 하는 걸 취업 유발계 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90년에는 10억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73개, 72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일자리 걱정을 안 했습니다. 성장 정책이 바로 일자리 정책이었어요. 성장만 하면 1% 성장하면 한 5만 명 내지 6만 명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 보신 것처럼 10억을 투자해도 일자리가 13개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없는 성장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정부나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부자나 대기업이 잘 살면 낙수 효과에 의해서 비가 위에서 알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 트리클 다운 이펙트에 의해서 서민들도 잘 살게 된다 하는 그런 논리거든요. 그게 한때는 맞았습니다. 고용이 많이 늘어날 때는. 고용을 통해서 이제 돈이 이렇게 분배가 되니까. 근데 이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해서 분배까지 완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우리나라 이제 경제 정책은 주로 제조업, 대기업, 수출 위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서 잘못된 게 참 많아요. 대기업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대기업은 지난 10년 동안에 일자리가 한 25만 개 정도 감소했습니다. 오히려. 중소기업 일자리가 350만 개가 늘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조업은 10억 돈 써봐야 일자리가 8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서비스업은 17개가 나옵니다. 2배 이상. 그리고 대기업은 5개밖에 안 나오는데 중소기업은 10개 가까이 나오고 수출은 8개밖에 안 나오는데 내수는 거의 2배 되고 그래서 언론에 보면 이제 우리 경제정책을 서비스업, 중소기업, 내수 쪽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도 이게 여러분 아주 수준 높은 강의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대강 이해 가시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일자리의 질이 떨어진 것은 뭐니 해도 그래도 제조업의 일자리가 급여 수준도 높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전체 일자리가 한 2,600만 개 정도 됩니다. 근데 봉급생활자가 한 1,950만 명 되고 그리고 자영사업자가 한 550만 명 그리고 가족끼리 하는 데가 한 100만 명 정도 해서 2,600만 명인데 이게 91년부터 2016년 사이에 40% 정도 일자리가 늘었습니다. 근데 제조업은 13%가 감소하고 서비스업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서비스업도 좋은 서비스업이 많아요. 교육이랄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랄지. 그런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은 숙박 음식업 그리고 건설 일용직 이런 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일자리 질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입니다. 대기업 정규직을 100이라고 했을 때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급여 수준이 37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입니다. 그러니까 IMF 예안 위기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의 급여가 대기업의 한 85 정도 됐습니다. 그게 이렇게 이제 절반 정도로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일본은 지금도 중기업은 대기업의 한 83 정도, 소기업은 대기업의 한 75 정도 되고 첫 연봉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취직하더라도 우리처럼 그렇게 좌절을 겪지 않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우리 경제의 문제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에 관한 매우 운이 나쁜 정부예요. 그러니까 91년부터 9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우리가 에코붐 세대라고 하는데 이때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이 아이들이
지난해부터 우리 대통령 임기 때까지 25에서 29살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용시장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게 다른 대통령 때보다 한 42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일자리 대책에 지금이 골든타임이다. 만약 지금 제대로 된 청년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중병은 양극화입니다. 이 양극화로 인한 분열과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은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렵게 얘기를 하지만 배 아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근데 소득이 낮을 때는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지만 소득이 많아지면 배 아픔의 문제, 우리 사돈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배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60년대 이런 때에 비하면 절대적으로 얼마나 지금 풍족해졌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때보다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고 이제 조금 있다 보면 자살률도 올라가고 이거는 배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 과거 정권들은 여전히 파이를 키우는 데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토마스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미국이 멸망한다면 양극화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 불한빈 한불균 이건 송나라 때 유학자 육선산이 한 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백성은 가난한 것을 걱정하기보다는 고르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불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양극화 해소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 이제 가난한 사람들의 비중은 계속 올라가고 그렇죠? 아니 잘 산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산 사람들은 더 못 사는 표를 이제 이게 여실히 보내주고 있고요.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트리클 다운 이펙트 낙수 효과가 발생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중산층이 1990년도에는 우리나라 전체의 74%였는데 이게 이제 65%로 떨어지고 빈곤층은 7.8%에서 2배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이 튼튼해야 사회가 이제 안정되고 정치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중병이 국민의 행복 지수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평가한 걸 보더라도 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평가한 건데 34개국 중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거든요. 이거는 절대적인 부는 증가했지만 불평등, 불공정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돈으로만 평가하는 물신주의,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쟁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적 가치관이나 도덕성을 황폐화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적 가치에 서양의 효율적인 제도가 뿌리를 내려야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우리의 고유의 가치들이 그냥 무너져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정, 정의, 공평 이런 사회적 자본들이 완전히 붕괴돼 버린 겁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갯벌이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수십 년, 수백 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슨 경제적으로 좀 못 살고 남북관계가 좀 어렵고 하는 것은 훌륭한 대통령 모시면 금방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직이나 정의, 공정 이런 게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매우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밥상머리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정직하게 살아라, 친구 간에 의리 지켜라 뭐 이런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얘기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성공할 수 없으니까. 우리 뭐 청문회 보면 총리다, 뭐 장관이다 하는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이수해야 될 필수 과목 있잖아요. 부동산 투기해야 되고, 논문 베껴야 되고, 완전 병역 기피해야 되고, 이런 걸 보니까 이제 사회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2003년부터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다. 1등 할 걸 1등 해야지. 그러니까 인구 10만 명당 우리는 26명이 자살로 죽는 거예요. OECD 국가들이 한 12.6명이니까 2배가 넘습니다.
우리는 원래 인명은 제천이라 해서 목숨을 소중히 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자살을 많이 안 했어요. 85년에는 11.2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 고향이 전라남도 한평이지 않습니까? 1년에 자살로 죽는 사람이 12,000명. 3년마다 자살로 한평 9만원 인구가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란서 사회학계 에밀 드리켐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날의 자살은 다 사회적 타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사시미 먹다가 비브리오균이 있어가지고 누가 병원에 갔다 하면 사시미를 끊어버리는 국민들이 어떻게 1년에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죽어가는데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가 63년에 월남전에 파병했던가요? 그래가지고 73년에 10년 동안 파병을 했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5,0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1년에 자살로 12,000명이 죽고 있거든요.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애를 안 낳아요, 애를. 우리가 이제 현재 인구가 유지되려면 이런 정도의 출산율은 유지돼야 된다는 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그게 2.1명이에요. 2.1명을 낳아줘야 각 부부가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1.3명 이하면 초저출산 국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1.3명 이하로 진즉 떨어져 버렸어요. 1.17명.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 인구문제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 분석을 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람이 사라질 나라로 대한민국을 꼽고 있습니다. 2305년이면 우리나라에는 이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론 역사라고 하는 것은 작용과 반작용에 의해서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다 또 어느 날 속 들어서 날 날이 더 많이 날 날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 속도가 유지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어렸을 때 지 먹을 것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농본주의 다산 국가였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지 목숨 막 끊고 애를 안 낳을까요? 그는 오늘도 살기가 어렵지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살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견뎠던 것이죠. 이혼율도 지금 85년에는 0.9명이었는데 인구 1000명당 지금은 2.1명입니다. 서양 애들은 길가다 눈만 맞아도 결혼해도 잘 사는데 우리나라는 어머니가 뭐 사주 관상까지 다 보는데 왜 이렇게 막 헤어지냐는 얘기죠. 범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옛날 범죄는 그냥 개인적인 원한 관계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 범죄는 저는 28살 때까지 제가 시골에서 실제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에 그냥 저수지 물은 곧 달랑달랑 하니까 우리 놈부터 데려고 하다가 물싸움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저녁에 그냥 돌 가지고 와서 그 집 유리창 깨버리고 도망가고 이런 이제 범죄였는데 지금은 이런 개인적인 원한 관계가 아니라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묻지마 범죄가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성범죄가 늘어나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정부는 뭐 우리가 25시 클럽에 가입했고 매년 경제는 성장하고 무역 수지는 몇백억 불씩 흑자가 난다고 하는데 그런 성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죽어가고 10대, 20대,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애들은 안 낳고. 우리가 뭐 소득을 열심히 일하는 건 행복해지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 정책은 뭐가 문제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경제의 틀과 체질을 바꿔야 되겠구나 해서 나온 게 제이노믹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돈 빌려서 집 사고 전세자금 내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는 늘고 부동산 가격은 뛰고 물론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경기 순환 과정에서 오는 침체면 그렇게 단방약을 써서 버티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경제의 어려움은 구조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 조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패러다임을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이노믹스가 의미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예요. 문재인의 제이. 우리가 뭐 아베노믹스, 레이거노믹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 뭐죠? 세 번째 퀴즈. 우리 대 기자님이 맞춰버렸네. 일자리. 이거 하고.
일자리가 영어로 잡이잖아요. 그래서 그 잡의 J. 세 번째는 경제학에 보면 J-커브 이펙트란 말이 있습니다. J-커브 효과. 그러니까 어떤 좋은 정책을 쓰더라도 처음에는 조정 과정 때문에 다소 이렇게 침체되지만 성과를 발휘하면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찌됐든 문재인의 경제 철학을 제이노믹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선진국 문턱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진국 함정에 빠지느냐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기로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 양극화 이거는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고 대기업에게 집중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성장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국민 성장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고 낡은 질서, 체계, 가치 완전히 바꾸겠다는 겁니다. 여기 맥킨지라고 하는 회사는 아마 잘 아실 텐데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입니다. 우리가 97년에 IMF 외환위기 맞이했을 때 첫 번째 대한민국 보고서를 낸 회사인데 2013년에 두 번째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 경제 성장 모델을 이제 동력을 다했다. 새로운 공식을 찾지 못하면 추락할 것이다. 우리하고 같은 입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제이노믹스는 시대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고 한국 경제의 3대 중병을 해결하게 한 것이다. 뭐 언론에 보면 ILO라고 이게 국제 그 노동기구인데 여기서 주장하는 임금주도 성장론이다. OECD의 포용적 성장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다 융복합시켜서 한국 현실에 맞게 만들어낸 게 제이노믹스고 그건 한국형 포용적 성장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리 아프냐 그냥 넘어갈게요. 네, 시간도 오라고. 그래도 우리가 옛날 경제학, 사회과학 쪽에 다시 리마인드 시켜보기 위해서 얘기하고 갈까요?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는 1776년에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을 자본주의의 효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는 뭐였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지 마라. 그러면 임리적으로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은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세계는 흘러왔습니다. 그게 이제 자본주의 1.0. 그런데 1920년대 말에 가서 보니까 세계 대공황이어 가지고 경기가 침체되고 실업이 늘어나니까 미국에서 뉴딜 정책이라고 하는 걸 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공사도 일으키고 이건 이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게 이제 자본주의 2.0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계속 진행해 왔는데 1970년대 말에 또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들어간 겁니다. 실업이 늘어나고. 그래서 1979년에 영국에서 여성 최초의 총리가 된 대처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걸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아까 1.0이 어떤 의미에서 자유주의인데 새롭게 한다는 신자유주의. 그게 이제 자본주의 3.0이거든요. 이건 이제 시장에 될 수 있으면 개입하지 마라. 사람 몸에 비유하면 사람 몸에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자율적으로 낫는다. 오히려 병원에 가면 병만 키운다 하는 이제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 그 다음에 미국에서 영화배우 출신 레이건이 이 정책을 다시 받아들여서 우리가 그걸 레이거노믹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거는 이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왜냐하면 부자나 대기업이 잘 살면 중산 서민도 잘 산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규제도 완화해주고 세계화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간 거죠. 그렇게 잘 왔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없는 성장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2008년 9월 15일 날 리만 브라더스 사태라고 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다시 그래도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거기다만 맡겨놓으면 죽을 수도 있다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게 아까 포용적 자본주의. 이게 이제 자본주의 4.0입니다. 그렇게 바뀐 거고요. 그래서 제이노믹스는 뭐 신문에 보시면 뭐 일자리 경제, 소득주도 성장만으로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가 없다.
일자리나 소득은 경제가 기업이 잘 돼야 사후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 발전할 수 있냐 이렇게 비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이노믹스 전체를 안 보는 겁니다. 제이노믹스는 과거 수출 대기업 위주의 애토리 성장 동력에서 사륜구동 시스템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을 혁신성장, 공정경제, 공급 쪽에 혁신 성장 전력이 두 개가 있고 또 수요 쪽에 수요 확충을 통한 발전 전략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동안 너무 부익빈, 빈익빈으로 인해서 이 소득주도와 일자리 경제 분야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우선 이것부터 고치고 그러고 나서 네 바퀴로 달려가자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의 생각이었는데 하도 이제 언론이나 주변에서 혁신 성장하지 않고는 안 된다. 공정경제 바로 세워야 된다 해서 지난 11월 달에 대통령이 모시고 우리가 혁신성장 전략회의에서 이것도 발표를 했죠. 이게. 일자리 정책 이 두 가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18일 날 대통령 모시고 앞으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야 할 일자리 5년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이 5개 분야, 인프라 구축 분야, 공공 일자리, 민간 일자리, 일자리 질, 그리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이 5개 분야에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하고 여기에 100개 세부 추진 과제를 연도별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서 해야 될 일은 제가 해야 될 일은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다 했어요. 지금은 이제 현장에서 지역에 일자리가 있다 해서 우리가 강원도하고 일자리 대토론을 했고 11월 달에는 충북지사랑 충북권에서 했고 이제 12월 20일 날은 전라남도에서 일자리 대토론을 합니다. 여기 10대 중점 과제를 이 뒤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냥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까 일자리 인프라,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중요한 건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일자리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해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간 아이들은 65%가 지금 없는 일자리에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가 이제 드론이 물건을 배달하고 자율주행차가 시내를 할보하고 3D 프린터가 기존 제조 공장들을 대체하게 되면 지금 일자리는 상당 부분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지난 250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3번의 혁명이 있었거든요. 1차, 2차, 3차. 그때마다 일자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데는 시민들이 기계 파괴 운동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고 진화했습니다.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에서 생산성이 높은 일자리로. 그러니까 제1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는 전체 일자리의 85%가 농업 쪽에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제조업, 금융업 이렇게 발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4차 산업혁명도 양태는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강점인 IT를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될 인공지능, 신재생에너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사물 인터넷 뭐 이런 쪽에 선제적 투자를 하게 되면 일자리는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기까지 시차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다른 쪽으로 가려면 전직 훈련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산업사회 때는 누가 인재였냐? 성실하고 근면하고 암기잘하고 시키면 잘 따라주는 순종형들이 인재였습니다. 왜냐면 산업사회 때는 모든 물건들이 부족했거든요. 물도 그렇고 라면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녁 12시까지 새벽에 나와서 많이 만들면 그 다음날 다 팔렸거든요. 근데 지식정보화 사회가 되면 이제 초과 공급의 시대입니다. 초과 수요 시대에서 초과 공급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만들어놔도
물도 뭐 수없이 많고 라면도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제 차별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창의적이고 독창적이고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산업사회 때는 우리가 생산의 3요소라고 하는 사람이나 돈이나 자본을 투입하면 생산물이 나왔지만 이제 지식정보화 사회,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상상력을 넣으면 거기에서 혁신성과가 나오는 겁니다. 혹시 옛날에 이런 오락 프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봉주하고 그 연예인 42명하고 마라톤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 프로에서. 근데 뭐 42.195km를 다 달릴 수가 없으니까 하프만 달리는 거예요. 이봉주는 혼자 하프 한 20km를 뛰고 연예인들은 500m 뛰는 거예요. 누가 이겼게요? 이게 마지막 책도 없네 이제. 누가 이겼겠어요? 예? 이봉주가 이기면 내가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예, 연예인들이 이겼어요. 그러니까 육체적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이 모이면 힘이 커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둑 3단짜리 오고 한 사람 오고 바둑 9급짜리 100명 오고 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무조건 3단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식정보화 사회, 지적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을 합해봐야 힘이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막걸리는 뭐 한 대 두나 한 말 두나 다 4도에서 6도지 이게 뭐 위스키처럼 수가 많아진다 해서 40도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창조적 소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육도 완전히 혁신될 겁니다. 상상력이 뛰어나고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공공일자리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공공일자리도 뭐 공무원을 81만 명 드리는 게 아니고 공무원은 17만 4천 명. 이것도 안에서 사무 보는 사람들이 아니고 현장 공무원들, 경찰, 소방관, 군대 부사관, 복지공무원 이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경제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하고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 창업에 많이 달려 있습니다. 창업. 그러니까 새로 이제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개업하는 거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뭐 국수집, 빵집 뭐 이런 게 아니라 혁신형 창업, 벤처 창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에는 1년에 700만 명이 대학을 졸업하는데 그중에 350만 명이 창업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머리 좋고 괜찮은 아이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대기업 가고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이런 안정적인 직장만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 아이들은 창업 쪽으로 가지 않고 이쪽으로 올까요? 안정적인 직장으로만 갈까요? 왜 그럴까요? 아니, 책 한 권 들고 싶은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아니 책 남은 거 있으면 갖다 드려버려라. 왜 그러냐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창업에서 성공한 대표들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 사람을 대표님은 몇 번 만에 창업에 성공했습니까? 답은 2.8회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2번 실패하고 3번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다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한국은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돼버리고 폐가 망신해버리잖아요. 재도전할 수 있는 사다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 창업 대책도 발표를 해서 앞으로는 기술력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창업에서 이 창업할 때는 실은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안 만들어집니다. 이 창업 기업들이 이제 스케일업 기업이라 해서 중견기업,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커가면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통상 타 창업에서 5년을 견디는 것을 데스밸리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계곡이라고. 우리나라 창업 기업들은 이 스타트업들은 이걸 통과하는 비율이 27%밖에 안 돼요. 그래서 쉽게 창업할 수 있도록 하고 창업하면 5년을 넘겨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대책들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제도도 폐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
세계 어느 나라도 대기업의 성장 경쟁력만으로 선진국이 된 나라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나요? 뭘 이게 또 내년에 또 선거도 있을지 모르는데. 독일은 50년대, 60년대, 일본은 60년대, 70년대에 중소기업을 혁신해서 성장 동력으로 키워서 오늘의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소기업이 매우 열악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을 성장 동력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45%는 대기업하고 거래를 합니다. 근데 대기업들이 삼성전자다, LG다, 하청업체들을 딱 죽지 않고 숨 쉴 정도만 납품 단가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납품 단가 후려치기, 그리고 일감 몰아주기, 담합, 기술 인력 탈취 이런 거 안 하고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주면, 이윤을 보장해주면 중소기업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소기업 55%는 대기업하고 전혀 거래를 않는데 그러면 대기업하고 관련 없느냐? 여기도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골목상권까지 뭐 빵집 내버리고 숙박업소 내버리고 유통기업 내버리고 대형마트, SSM 이런 거 들어오면 중소기업들이 살아날 수가 없죠. 자영사업자나 재래상인들이. 그러니까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들이나 소기업은 중소기업이나 소기업만 할 수 있는 지정업종을 지정해주고 이렇게 되면 이제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얘기하고 제이노믹스에서는 아까 공정경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매우 이제 어렵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부자 서민이 동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일자리는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사이에 우리나라 제조업이 애국에 가서 만든 일자리가, 애국에 나가서 만든 일자리가 110만 개입니다. 근데 애국 사람들이 그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에 와서 만든 일자리는 7만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있는 기업들을 나가지 않도록 지키는 게 훨씬 중요하고 나가는 기업들이 유턴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데 저희가 주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규제를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 규제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있는 것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없는 것을 하려면 다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없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고 지금 없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규제 시스템으로는 이게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규제를 혁파해 가려고 생각을 한다. 사회적 경제는 잘 아시지만 이게 매우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이 들어가니까 사회주의 경제라 해가지고 나쁜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회적 경제는 우리 협동조합이랄지 주변에 보면 마을 기업이랄지처럼 이윤 극대화가 목표가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모여서 빵을 만들어서 팔아서 그 이익을 장애사업에 쓴다든지 뜻있는 분들이 모여서 보청기를 만들어 가지고 돈이 없는 분들에게 저가로 나누어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일자리도 만들어내면서 사회적 문제도 치유해주는 착한 경제인 것이죠. 근데 EU 국가들은 이 사회적 경제에서 일자리를 한 6.5%까지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1.4%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중점적으로 키우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일자리가 한 130만 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 일자리 간단히 보면 이제 참여정부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했던 정책이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서면서 기업도시는 이제 사실상 무산돼 버렸고 혁신도시는 13개인데 금년 말까지 하면 다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걸 없애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국회에서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살아났기는 했지만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인 나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산단을 연계해서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일자리도 만들고 지역균형 발전도 도모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나주에 보면 13개 공공기관들이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비율이 지금 한 13%밖에 안 됩니다. 지역 인재란 말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냐면 최고 학력이 강주 전남인 사람들, 강주에서 대학을 나왔든지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 이거를 이제 2022년까지 30%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내년까지 18%로 올리고 매년 2, 3%씩 올려서 임기 말에 30%까지 올리게 되면 뭐 한국전력이다 이런데 이제 한 30%는 적어도 우리 지역 대학 졸업생이나 고등학교 졸업생이 갈 수 있다 하는 얘기고요. 지금 정부가 돈 들여서 하는 사업이 한 20조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제가 가서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종류도 몇천 개가 되고 그러니까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리고 지역사정을 지자체가 가장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역의 의견이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냥 하향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자체의 의견, 지역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해서 살아있는 일자리 사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돼 갑니다. 일자리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가 지금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 두 번째는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것. 세 번째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대통령께서 5월 10일 날 취임하시고 이틀 후에 간 데가 어디죠? 이틀 후에 가셨는데 인천공항. 이건 책이 없어서 못 드리겠네요. 그 인천공항을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정규직 제로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참 많죠. 어떻게 비정규직을 없애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근데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공공기관의 경우 국민의 생명에 관한 이런 업무를 취급하는 데는 비정규직을 두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비정규직을 둘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경영주들이 쉽게 해고하고 적은 임금을 주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쓰는 것은 막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업무의 특성상 비정규직이 필요한 경우는 쓰도록 당당하게 법에서 열거를 해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정규직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한 경우 보충하는 사람, 나이가 65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또 우리 회사는 1년 내내 일이 있는 게 아니라 계절적으로 일이 발생한다든지 또 고도의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내에서 이걸 조달하기가 어렵고 외부의 파견이나 용역을 받아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저희가 법에서 다 열거해 드릴 겁니다. 그런 경우는 당당하게 쓰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주도록 법에서 규정을 하게 되면 비정규직도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쓰려는 동기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는 최저임금이죠. 이번에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16.4%를 올려가지고 7,530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저것에서 이제 이제 우리 가족끼리 하고 이제 해고해야 되겠다든지,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경비 용역이나 청소 용역, 이제 CCTV 설치하고 이제 경비들 다 잘라야겠다든지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 최저임금이 평균 몇 퍼센트 올랐냐면 7.4% 올랐어요. 근데 내년에는 16.4%가 오르거든요. 9%가 더 오른 겁니다. 이 9%에 해당되는 금액은 정부가 돈으로 보전을 해드립니다. 근데 대기업까지 해드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30인 미만의 경우에는 그 9%에 해당되는 금액이 한 12만 원 정도 돼요. 거기다 이제 각종 4대 보험 들어야 되니까 10,000원에서 13만 원씩을 정부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기업주가 그렇게 부담이 안 간다는 얘기죠. 근데 아파트 경우에는 용역회사에서 파견을 나오기 때문에 보면 30인이 넘어요. 이 경우에는 30인이 설령 넘는다 하더라도 아파트 직원들은 정부에서 1인당 13만 원 보전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뭐 우리 저 아파트 경비 용역 뭐 자르자 이런 말씀 하시면 정부가 보전해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는 뭐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저축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소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영사업자나 재래상인들의 매출액이 올라가게 되고 또 생산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또 이제 10,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젊은 아이들이 외국인들한테 맡기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인 저임금 근로자들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한 부분의 취약계층인 자영사업자들이나 중소상인들을 힘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봐서 중소상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우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갈 것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일을 많이 해요. 이게 1년에 2,052시간을 일을 합니다. OECD 평균이 한 1,700시간 되거든요. 그러니까 OECD 국가들보다 한 350시간 정도 일을 많이 하고 세계에서 가장 일을 적게 하는 나라가 어딜까요? OECD 국가 중에서. 좋아하는 나라 있잖아요. 좋아하는 나라. 미국 말고 미국 트럼프 때문에 요새 안 좋아한다던데. 독일보다는 700시간을 우리가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당 68시간까지 일하도록 돼 있는 걸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럼 노동자들의 삶의 질도 올라가면서 그리고 일자리를 나누게 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는 거죠. 근데 모든 일에는 제가 아까 명함이 있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일부 근로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급여가 줄어들고 또 중소기업들은 새로운 사람을 써야 되는데 고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바로 시행을 하되 중소기업들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충분히 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 운영하신 분들 이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제 10번째 이게 진짜 마지막입니다.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데 일자리의 미스매치 그러니까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나오는 이 미스매치만 해소해도 일자리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이 됩니다. 우리나라 실업자가 정부에서 공식으로 발표한 거 보면 한 1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일자리가 96만 개예요. 그리고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해도 질이 떨어진다 해서 오지 않아서 비어있는 일자리가 한 10만 개 됩니다. 그럼 이게 110만 개거든요. 여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가면 일자리 문제가 거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우리 중소기업의 임금을 조금 올려주면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 거거든요. 보상의 미스매치는 이제 격차를 완화하는 거고 숙련의 미스매치는 뭐 교수들이 학교가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기업이나 현장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켜서 해소해 가고 제가 여기서 좀만 강조하고 싶은 게 정보의 미스매치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들이 그 기업을 선택할 때 앞으로 자기 운명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판다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물어보니까 20개도 몰라요. 뭐 우연한 게 뭐 선생이 소개해 주셔서 친구가 얘기해 줘서 이래 해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잘하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마이다스 IT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에도 갔는데 거기는 중소기업이에요. 작년에 우리 대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중소기업 1위입니다. 경쟁률이 몇 1000대 1. 연봉이 4천만 원. 그리고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가봤는데 5성급 호텔에 식사가 나와요. 여기는 뭐라는 회사냐면 건축 소프트웨어를 하는 회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들은 여기에서 다 서비스를 제공한 거예요.
여기 이제 대표가 40대인데 이형우라고 마이다스 IT라고 치고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젊은 사람인데 이 양반은 이윤극대화가 자기 목표가 아니라 인재 양성이 목표예요. 근데 여기는 2010년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합니다. 블라인드 채용. 블라인드 채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오랜 병폐였던 학력이랄지 경력이랄지 연고랄지 이런 걸 일체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맡게 되는 업무와 가장 관련이 깊은 인성과 자질만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취지는 엄청나게 좋잖아요. 그 이력서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파악하는 게 관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만든 시스템이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인시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시드라고 하는 건 씨앗인데 씨앗 안에 있는 걸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이 응모를 하면 인공지능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그러면 신기하게도 스카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떨어지고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여기에 합격을 합니다. 물론 숫자로 보면 대학 나온 사람들이 더 많기는 하지만 그건 대학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대학 진학률이 높잖아요. 87년에 83%까지, 2007년에 83%까지 갔어요.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67.9%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높다고 하는 스위스 같은 데는 대학 진학률이 32%밖에 안 됩니다. 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블라인드 채용이 확대가 되면 이제 훨씬 대학 진학률도 저는 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동안 이제 채용 박람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제 저는 대통령께서 직접 가실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서 다 축사해주고 뭐지고 하는데 대부분이 보여주기식이에요. 새 정부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는 건데 그러니까 별 성과가 없어요. 그래서 정부가 지난 11월 20일 날 채용 박람회를 했어요. 그래서 올드 클래스 300기업들이라고 아주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학생들도 몇천 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했냐면 그 인공지능이 이 몇천 명을 인터뷰를 다 한 거예요. 사전에. 그리고 기업들도 인터뷰를 다 하고 그래서 우리 대 기자님이 뭐 여기서 잘릴 일은 인공지능하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인공지능이 선생님이 가면 가장 능력을 잘 발휘할 곳 회사를 그 몇천 개 중에서 1번부터 평균 한 6개를 골라줘요. 6개를. 그리고 기업들도 이제 무등일보에서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그 몇십만 명 중에, 몇천 명 중에서 이 사람이 이 회사에 오면 기자로서 아니면 뭐 관리직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다는 사람을 이렇게 또 묶어줘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끼리 사전에 전화해가지고 그 박람회 하는 날을 와서 면접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결혼 소개소 있잖아요. 제일 큰 데가 어디에? 듀오 같은 데 이런 거예요. 근데 듀오는 이제 사람들이 봐가지고 매칭시켜 주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이 자기 머릿속에다 다 넣어가지고 이게 매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지금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취업 박람회를 10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내년에 그걸 작동을 시키려고 그러는데 뭐 24시간 365일 아무 때나 자기가 이제 취직하고 싶으면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면 되는 거예요. 기업들도 이제 뭐 사람 뽑고 싶으면 가서 인터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거기서 개발하는 것은 마이다스 IT에는 적합했지만 다른 회사에도 적용될 수 있느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회장님이 보면 아마 제가 물어는 안 봤지만 무등일보 중에 사람 많지만 그 중에 한 2-10사람 이 사람들은 진짜 훌륭하고 이런 직원들만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직원이 있고 이쪽에 또 한 10여 명은 보면 내보낼 수는 없는데 좀 이런 사람은 안 뽑혔으면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인공지능이 인터뷰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질만 딱 입력을 한 거예요. 안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들 자질도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들어왔으면 하는 사람들만 뽑아내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정도까지 발전이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되면 미스 매치 문제는 상당히 해결이 될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5년이 흘러가면 아마 한국 경제의 문제라고 하는 저성장 문제, 양극화 그리고 삶의 질 이게 많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 양의 대표적 지표인 고용률도 현재 한 66%에서 70%대로 진입을 할 것이고
이게 이제 OECD 국가들의 평균이 한 68%니까 선진국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직 근로자 비중도 지금 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고 연간 평균 근로시간도 2050시간에서 1800시간대로 이제 줄어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좋아지지 않겠는가. 실은 우리 인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이 아니라 일자리입니다. 그리고 일자리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의 출발점이고 이게 성장 정책이고 복지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요. 이분은 뭐 아시죠? 우리 일자리위원회 위원장이신데 우리 인사말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단 1원의 국가 예산이라도 반드시 일자리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자리위원회의 목표는 일자리 양은 늘리고 격차는 줄이고 질은 높이자는 거죠. 예, 그냥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